네, 벌써 일주일이 됐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 일주일이 흘렀는데 아직도 지금 이 시간에도 윤석열 그 부부는 관저에 있죠. 너무 늦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뭐 댓글창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왜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관저에 계속 머물고 있느냐. 우리 세금이 정말 낭비되고 있다, 허투루 쓰이고 있다 이런 비판이 큰데요. 그래서 오늘 오마이TV 박종현 아스팟이 단독으로 우리 세금이 얼마나 쓰였을지 계산을 좀 꼼꼼히 해봤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조세정의 연구센터장이자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이신 유호린 교수님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예.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더 반갑습니다. 아유, 예, 방송도 봐주시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즐겨보고 있습니다. 아유,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는 많이 봐주시고요. 일단은 윤석열 파면의 순간 이걸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사실 굉장히 조마조마한 상태로 있었고요. 네. 저희 그 집이 사실은 여기 국회에서 멀지 않아서 헌법재판소까지 가기에는 교통도 통제가 못 갈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나 또 작년 12월 3일 같은 일을 또 벌일까 싶어가지고 예. 저는 국회 후문 쪽에 주차하고 그 안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뭐 12월 3일 같은 경우도 예. 저는 이제 다른 같이 세금 관련해 가지고 시민운동 하는 분들하고 예. 그날 저녁도 이제 회의를 하다가 말고 갑자기 이제 계엄이 터져서 예. 그래서 다 부랴부랴 빨리 원대 복귀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데 뭐 파면의 순간이면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순간인데 이 내란 동조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파면이 결정되는 순간에 과연 얌전히 있을 것인가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네. 혹시나 몰라서 야, 대단하십니다. 그쪽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비상대기를 하고 계셨군요. 예, 다행히 뭐 아무 일 없었고요. 다행히. 아주 기분 좋게 학교로 출근했습니다. 8대0 전원일치 판결이 예. 나와서 너무나 다행이고 우리 국민들이 기뻐했는데 예.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한덕수 대행도 그렇고 또 지금 이제 언급해드린 관저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상황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 대통령 관저 같은 경우는 잘 네. 아시는 것처럼 국유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국유재산관리법이 아예 딱 명시돼 있거든요. 행정재산 중에 네. 대통령 관저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 예. 그 대통령이 아닌 자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그렇죠.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었다가 파면이 돼서 대통령 자격이 상실되었으면 즉시 퇴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한번 보셨겠습니다만 네. 이사 준비를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본인이 파면될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의 말미를 주는 거는 뭐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처럼 일주일씩이나 머물고 있고 뭐 나아가서는 뭐 아직 뭐 명확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몇몇 네. 언론 보도에서는 저녁에 사람들 불러다가 출장 뷔페를 했다. 예. 그 영상이 사실은- 찍혔어요. 예, 사실 그거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네. 국유재산을 무단 점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는 무단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설물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용 대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 왜 여태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그 사용하고 있느냐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네. 법리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건 당연히 법에 따라서 나중에 청구해서 다 받아냈겠죠. 아주 쉬운 네. 예로 지금 영어의 신세가 되신 전 조국 장관님, 조국 대표님 같은 경우도 아주 막 그냥 탈탈 다 털었고 예. 우리 지금 이재명 대표 전 대표님이죠. 전 네. 대표님의 김혜경 그 사모님 같은 경우도 그 법인카드 몇만 원 쓴 거 가지고 10만 4천 원. 예. 그런데 지금 이거 제가 나중에 추정한 그 결과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 관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으로 보든 아니면 네. 단독주택으로 보든 시세가 몇백억 하는 거거든요. 그 몇백 하고 있는 그런 그 국유재산을 네. 일주일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거는 국유재산법에도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벌해야 되고 돈도 이제 받아내야 되고 이런 건데. 굳이 정치 보복이냐 아니 걸 떠나서 지금까지 이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법대로 하는 게 공정과 상식이고 법치주의고 윤석열이 그동안 부르주지였던
그 정의를 구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아마 정의가 정말로 구현된다면 자승자박하는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한번 진짜 정확히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예. 이게 저쪽에서 어떤 뭐 자료나 이런 게 객관적으로 나와야 딱 맞는 게 나오겠죠. 일단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 다 비교를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대통령 관저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유재산에 속하고요. 국유재산이다 보니 네. 이게 거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국유 재산이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국유재산이고 대통령이 이제 바뀔 때마다 네. 그냥 인수인계, 행정 절차상 인수인계 받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걸 뭐 흔히 말하는 시세, 뭐 세법상의 용어로는 시가, 네. 거래 가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가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거래 가격을 찾을 수가 없을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잘 아시는 공시지가나 아니면은 공시가격, 공시지가는 토지에 관한 것이고 공시가격은 주택에 관한 것인데 이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겠죠. 다만 시가 대비 이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은 조금, 상당히 낮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시세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국유재산 관리 포털이 있는데 네. 그 관리 포털 이름이 이나라 재산입니다. 이나라 재산. 영어 이 할 때 이나라 재산인데 거기서도 이 대통령 관저는 검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죠. 그렇다는 것은 거래 가격이 없어서 시세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공시지가나 공시 가격도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랬을 때 이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 세법에 특히 이제 상속증여세법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래 가격도 없고 공시 가격도 없고 이랬을 때 세무상으로 어떻게든 가격을 책정해서 그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든 아니면 재산세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건물이나 주택을 임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뭉뚱그려서 쉽게 말씀드리면 시세가 없는 주택의 인근에 있는 주택이 거래가 됐다. 이거는 이제 유사 매매 가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한 조건에 있는 주택이 거래된 가격이 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주택이고 예컨대 뭐 시설이나 아니면은 건평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유사한 가격을 거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방법으로 이제 하게 된다면 예컨대 지금 관저 앞쪽에 있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화면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한남 더힐이라고 하는 아파트인데 이거는 이제 관저가 업무동하고 그리고 주거동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경호원들도 있고 거기 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단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공동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남 더힐을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한남 더힐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뭐 많이 들어보신 익숙한 이름 유엔 빌리지라고 하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략 한 뭐 시세가 뭐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있으니 그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되 다만 평이 다르고 그리고 그 토지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전체 가격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평당 거래 가격이 얼마였느냐. 자, 요거를 놓고 공동주택으로 보았을 때 한 번, 그리고 단독주택으로 보았을 때 한 번, 이렇게 보면 뭐 둘 중에 하나는 비슷한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법률상으로 세법상으로도 개인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간주임대소득이라고 해서 이 개인이 자기가 주택을 임대를 했다. 근데 임대를 했는데 월세를 받지 않고 예를 들어 보증금만 받았다. 이게 전세라고 하죠. 그런데 전세는 사실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세를 내어주는 이제 그 집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전세 채무가 됩니다. 돌려줘야 되는 돈인 거죠. 채무.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기는 했으나 계속 갚아야 되는 부채로 이제 계상이 돼서 이 부분을 과세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그렇게 전세금만 받았을 경우 그 전세금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이자 수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 수익을
마치 월세로 받은 것과 동일한 금액으로 등치시켜서 과세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간주 임대소득 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거를 개인에게도 할 수 있고 법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되는 것은 지금 그 국유재산의 주인은 국가죠. 국가죠. 국가는 법인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관점에서 윤석열 부부가 지금 무단 점유하고 있는 네. 이 관저에서 만약에 4월 4일 날 퇴거하고 나갔으면 네. 지금까지 임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얼마냐? 그렇네요. 요거를 계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조금 복잡합니다. 네,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나갔으면은 우리 국가가 돈을 벌 수 있었어. 맞습니다. 우리 나라가 세금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건데요. 또는 지금 무단 점유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지금 당신이 안 나갔으면 지금 받아야 될 돈이 있는 것이고 나갔으면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너 안 나가고 있을 거면은 네.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간주 임대료를 나한테 납부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거는 국유재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법대로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데 네, 네. 그럼 정말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금액 일주일 만에 나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내되는 거냐 어떻게 계산이 됐습니까 지금? 일단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유엔 빌리지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빌리지? 이게 저도 사실은 뭐 제 집도 이렇게 네. 계산 안 해봤는데 그렇게 뜬금없이 이게,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남의 집까지 이렇게 판단하게 돼서 자료를 저도 좀 보면서 얘기를 해요. 예,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한남동에는 최고급 3층 주택 유엔 빌리지를 기준으로 보면 네. 대지가 238평, 건물 연면적이 355평인 남양이고 네. 3층에 있고 그리고 최근에 리모델링한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 관저를 2년 전에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네. 리모델링 한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도 차이가 그럼요. 있거든요. 예, 차이 그래서 많이 나죠. 일부러 그걸 찾았는데 그걸 보니까 이게 지금 매매가액이 500억 원으로 나와 있고요. 500억이요? 예, 매물로 나와 있는 게 500억입니다. 500억이에요? 예, 단독 주택이고요. 비싸네. 예. 근데 이게 전세가액은 얼마가 나와 있냐면 24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240억. 예, 뭐 그냥 우리는 숫자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40억. 자, 그런데 예. 이거를 이제 그럼 평당 거래 가격으로 다시 계산을 해야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관저의 평당 그 거래 가격하고 대입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이 그 주택의 관저의 가치가 얼마인지 판단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면 평당 거래 가격은 대략 1억 4,084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유엔 빌리지 연면적 355평짜리 단독 주택 매매가 500억짜리 기준입니다. 네. 거래 가격은 1억 4,084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거를 평당 1억 4,084만 원을 대통령 관저에다 적용을 하면 대통령 관저는 주거동하고 업무동을 합쳐가지고 대략 420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420평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1억 4,084만 원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남동 관저의 시가는 대략 591억 5,492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앞서 보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 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엔 빌리지 소재에 있는 네. 대략 355평짜리 이 주택의 가격하고 사실 큰 차이가 없죠. 그렇죠. 약간 비교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주택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 개념으로 봐가지고 국가가 지금 세를 준 거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전세 가격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평당 전세 가격을 유엔 빌리지를 계산해 봤더니 6,76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이거를 대통령 관저에다 적용을 했더니 네. 대략 284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284억 원짜리 전세를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284억 이렇게 원짜리.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이게 정리해서 여기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 그 국유재산관리부처 기재부입니다. 기재부에서 이 대통령 관저를 4월 4일 날 퇴거를 시키고 바로 이 임대를 줬다라고 네. 한다면 전세로 대략 284억 원 현금으로 받았겠죠. 아하. 그러면 284억 원이 은행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네. 이자가 나옵니다. 이자가 나오죠. 그 이자가 이제 당연히 우리 국고 수입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거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준조세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안 내고 그냥 일주일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주일 동안에 다시 말하면 284억 원의 전세가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주일간의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야겠죠. 예, 이때 이제 적용되는 게 우리나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에 있는 방법인데요. 네. 법인의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임대했는데
월세를 받지 않고 전세금 받았다. 그럼 그 전세금 받은 걸로 은행에 넣어서 얼마의 이자를 얼마? 받았냐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공식은 임대보증금을 받은 날로부터 임대준 날수를 곱합니다. 이거는 이제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라고 표현하는데 네. 누적된 일수란 뜻입니다. 누적된 네. 일수. 그러니까 1월 1일날 받아서 3월 31일까지 네. 전세금으로 임대를 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략 한 92일 정도, 28일과 90일이네요. 90일 정도를 284억에 곱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365분의 1로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연이자로 계산해야 되기 네. 때문에. 연이자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 고시되어 있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있습니다. 세법상 그게 25년도는 3.1%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마 윤석열 부부는 그 한국은행 네. 이창용 총재의 감사의 뜻을 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3.4%였습니다. 3.1% 낮아지는 금리 바람에 인하에서. 예. 조금 이제 부담이 줄어들었다. 내려왔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음. 284억에다가 이제 7일 있었지 않습니까? 7일. 예, 7일 곱하고, 곱하고. 365분의 1을 곱하고 네. 3.1%를 곱하니까 대략 7일간의 임대소득 국가가 받아야 될 돈이 계산돼서 나오는데 이게 1,688만 4,383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냐? 241만 2,054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241만 2천원이 참 재밌죠. 1시간에 10만 원꼴로 지금. 한 시간에 예, 10만 원. 그러니까 빨리 좀 나가야 됩니다. 예.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시간 단위 우리가 계산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아시겠지만 파면 이것도 시간으로 했기 예, 때문에. 그때 훈련할 때 오늘 11시 22분이 지났으니까 맞아요.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그때도 날 시간. 그런데 이게 말씀드렸던 주거동하고 업무동을 합쳐서 계산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반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법꾸라지들은 이것도 꼬리를 잡으니까. 업무동 우리 상관없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주거동만 계산해 보자. 주거동만. 그래서 좋다. 주거동만 계산해보자. 계산해봤더니 예. 대통령 관저 주거동 업무동에 두 개 합친 그 평수에서 네. 주거동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38.1%입니다. 그러면 주거동만 임대했다고 가정했을 때 앞서 네. 말씀드렸던 1,688만 4,383원 계산된 거에서 38.1%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임대료로 받아야 되는 금액이 643만 2,949원. 이거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만큼 세금을 안 걷어도 되는데 그렇죠. 못 받았으니까 이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런데 하루 단위로 하루로? 계산해 보면 나누기 7 해보면 하루에 91만 8,992원 꼴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유엔빌리지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또 우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는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한남 더힐이라고 하는 걸로 네. 봤더니 한남 더힐은 330제곱미터 약 100평이죠. 예. 6층형 펜트하우스고 3층 남향 그리고 역시 올수리한 그걸로. 왜냐하면 인테리어를 꼭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인테리어가 돼 있으니까 관저가. 그랬더니 예. 뭐 앞에 뭐 그 예, 시가를 그거는- 뭐 계산해 보면 예. 뭐 평당 2억 5천만 원 정도의 거래 가격이 형성돼 있고요. 예. 그러면 이거를 대통령 관저동 주거동에 합치면 대략 1,0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음. 우리 그 대통령 관저의 가액이. 그러면 이거를 뭐 전세 가액으로 다시 환산해서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한남 더힐 아파트 인근에 있는 이번에 조금 다른 겁니다. 332제곱미터 전세 가액이 네. 4월 11일자 딱 전세 매물 등록이 돼 있는데 130억 130억 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1억 3천만 원. 그럼 1억 3천만 원 곱하기 업무동 더하기 주거동인 420평을 곱해야겠죠. 네. 그럼 546억 원이 전세 가액으로 설정이 되고요. 여기 재밌는 거는 네. 앞에서 봤던 전세 가액하고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교해서 볼 수 있었다. 이런 뭐 근거가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 이 546억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받아야 될 전세금 546억에다가 7일간을 곱하고 네. 그리고 365분의 1로 다시 곱해주고 정기예금 이자율 3.1%로 곱했더니 이게 조금 더 그 금액이 크게 나옵니다. 한남 더힐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3,252만 273원. 이 계산이 7일 기준으로 나오고요. 네. 그 말은 하루에 464만 5,753원을
우리 정부에 납부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거를 7일째 안내서 3,252만 273원이 쌓여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야 이거 우리 주거동 네, 하나만 또, 해. 네. 네, 그래 또 했습니다. 예. 했더니 역시 38.1% 곱하면 되기 때문에 예. 1,239만 224원이 나오고 이거를 하루 단위로 나눠 보니까 177만 32원입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국유재산인 대통령 관저를 사실은 분리해서 거래하거나 임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 그럼요. 그렇다면 일체화되는 것을 봐야 되고 네. 그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공동주택으로 보든 단독주택으로 보든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더하기 방탄시설, 지하 벙커 시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보안 시설까지 다 되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일반 주택보다 당연히 더 비쌀 것이라고 그럼요. 예상이 되고요. 그런 예. 것들은 제가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국유재산법 7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국유재산 보호에 관한 규정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자, 대통령 파면됐으니까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이 조문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국유재산법 82조에서는 이를 네. 위반하여 사용 또는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아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을 계속 어기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법 위에 있는 겁니다. 법 위에 있다. 국민들 파면된 위에 있는 것을 이후에도- 더 넘어서서 아하. 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야,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렇게 우리 나라의 재산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이 사람 또 네. 이렇게 계산 다 정말 꼼꼼하게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있는 네. 이 대통령이었던 자 내란 수계 이거 좀 보고 있네요 계속해서. 뭐 참, 한 가지 예.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네. 이게 제가 국유재산법은 사실은 평소에 공부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예. 뭐이 윤석열 부부 덕분에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 예, 국유재산 8조에서는 또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해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을 관리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한 총괄청은 기재부 장관을 의미합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 제10호에 총괄청은 기재부 장관 이렇게 딱 못 박혀 있고요. 총괄청은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국유재산법 8조에 의해서 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아. 그 말은 지금 자격 없는 자가 국유재산 예. 관저에서 안 나오고 있다. 퇴거 명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했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기재부 장관은 부작위 또는 해태하고 있다. 최상모. 예. 탄핵사에 관한 이제 추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 이분은 뭐 이렇게 법을 어긴 것 같은데 처벌이 안 될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네. 국유재산법도 제 79조 국유재산의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자 해서 괄호치고 중앙관서의 장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재부 장관이네요. 그렇죠.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임무를 위반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이 있다. 돼 있습니다, 다. 법이. 그러면 뭐 윤석열 부부가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네. 그 손실 금액이 제가 추정한 금액이 정말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좀 더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은 감정 평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 정도는 고의 또는 중대과실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부작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 부작이냐 적극적 부작이냐 뭐 네. 논의 필요도 있고 법리적인 또 다툼도 필요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우리 법률 전문가들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따져봐야겠네요, 있다. 이거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 국유재산법 72조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다시 말해 기재부 장관 등이죠. 네.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야 윤석열 돼요. 후보가 계속 안 내놓으면 네. 앞서 계산했던 그 금액이 정확하다라는 전제하에 20% 정도의 연체료도 변상금 더하기 연체료까지 예, 해야 연체료까지. 됩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무단 점유자에 대한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네. 대통령 관저가 행정 재산임에도 왜냐하면 대통령 관저라고 하는 여기 이런데 누가 과연 무단 점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만들어야 같아요. 될 것 예, 같아요, 이거는. 야, 이럴 일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왔는데 다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풀려나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런 또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다 눈여겨 보고 있고 한덕수 대행의 행태 지금 대행인데도 막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있죠. 도대체 제가 그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고 예. 민주주의다. 그 가운데서 재산과 관련된 국가와 국민의 예. 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게 세법이다.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법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세법을 공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헌법부터 쭉 설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 학부생들도 글쎄 제 강의가 어려워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학부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법률 규정들인데 그거를 몰라서 안 했다. 너무 잘 알아서 안 해도 되는 법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네. 법기술을 법술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우리 댓글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엠마 06110께서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계산하셔야죠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예. 초롱님이 요리사 비용도 받아내요 이렇게 하고 계신데 사실 수도세, 전기세 같은 경우는 네. 그 안에 경호원들이 몇 명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세법에도 이게 이런 걸 추계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세무조사 나갔을 때 어떻게 그 추계를 그것도 하느냐. 추계를 예. 하는군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 이렇습니다. 요식업하는 식당 있지 않습니까? 예. 식당 같은 경우에는 나무젓가락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고 나면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 나무젓가락 숫자를 셉니다. 그러면 몇 그릇 팔렸는지 대충 나오겠죠. 그렇네요. 그렇게. 그리고 뭐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 거래가 많은 곳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걸 별로 뒤져봤자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시트를 몇 장 세탁했느냐. 예, 그래서 만약에 대략 경호원들이 몇 명이나 있었느냐를 알게 되면 네. 지금 말씀하신 수도세, 전기세 뭐 이런 것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비교 가능한 주택의 관리비, 관리비 4인 기준이라고 했을 때 예. 대략 유엔 빌리지 같은 경우가 한남도에 같은 경우가 한 190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몇 명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이게 추정이 될 텐데. 그렇죠. 예. 제가 한남더일이나 유엔 빌리지 모두 다 복층 구조의 3층 건물을 전제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거동에 3층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비교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만 네. 이거를 일체화됐다라고 봤을 때는 경호원들의 이 얼마나 쓸지에 대해서 사실은 추정이 그건 어려운 거죠. 아. 다만 이제 주거동만 계산하면 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윤석열 부부 그리고 뭐 거기 상주하는 누군가 있다 그러면 뭐 4인 기준이라고 대충 본다면 그래도 19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도 또 반려동물. 별도로 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매일 목욕시켰는지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시켰는지 또는 뭐 산책시키면서 또 이렇게 치워야 될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야, 이거 근데 이거 다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고 추정할 할 수 수 있다. 있습니다. 예, 숫자만 추계할 있으면 수 있다.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뭐 그 뷔페 같은 뷔페 경우는 우리 영상 봤지 않습니까? 막 난리 났죠. 파티도 하고 그리고 계속 먹고 자고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저는 사실 그 우리 학생들하고 행사할 때 출장 뷔페 종종 부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뭐 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45,000원, 5만 원 뭐 이런 거 하면 뭐 입이 귀에 걸립니다. 예. 그런데 그 화면에서 봤던 이렇게 큰 모자 쓰시고 분들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냥 이렇게 쭉 시설 만들어서 몇 인분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설치해 놓고 나중에 회수해 가기만 하지. 데워주기만 현장에서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왔다라고 하는 건 현장에서 직접 다양한 요리를 하고 있다. 요리사가 진짜 와 있다. 그렇죠. 일반적인 출장 뷔페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출장 뷔페는 이게 아마 별도로 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자료는 보기 어려웠고 다만 그 출장 뷔페가 아닌 우리나라 특급 호텔 기준으로 대략 얼마 정도 하나 봤더니 뭐 하루 저녁 뷔페 가격이 성인 기준 19만 싼 데가 19만 2천 원, 비싼 데가 19만 8천 원. 비싸네요. 20만 원 잡으면 될 것 같고요. 20만 원.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도 눈여겨봤던 거는 땡땡 호텔 파크 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남산에 있는. 남산에 있는 거. 똑같이 남양이고. 예. 거리상으로 보면 뭐 거기가 좀 맞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19만 2천 원 계산이기 때문에 20만 원? 50인분 계산하면 대략 뭐 한 1,000만 원 정도. 왜냐하면 50인분 계산. 출장에서 나오는 분들도 또 뭔가 또 뭐 봉사료 같은 거 추가되지 그럼요. 않았을까. 예.
다만 이 부분은 공개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하루 저녁 출장 뷔페 50인 기준으로 밥 먹을 때마다 1,000만 원. 그리고 하루에 임대료로 납부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는 돈들이 앞서 계산했던 뭐 400만 원대에서 170만 원대 요 수준. 예. 그럼 대략 하루에 뭐 안 돼도 한 200 정도씩은 그러니까 매일 이제 뷔페를 시켰다라고 한다면. 만약 그런다면 예. 즐겼다면 뭐 사람 음식을 좀 골라가면서 좀 드시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김치찌개를 또 혼자 하시면 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근데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뭐 먹고 이런 거는 이미 대통령 직무 정지, 그러니까 파면되기 전에 사놨던 부식을 내가 많이 쌓아놔서 그거 먹은 거다. 그게 뭐 문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예, 그 규정이 돼 있나요 그런 게? 이게 그 말씀하신 부식 예. 같은 게 과연 국유재산의 범위에 포함이 될까 찾아봤는데 이 국유재산에 관련한 그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보니까 1차적으로는 주택이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부속물까지 네. 인정이 됩니다. 그 부속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부착이 되어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것들, 예컨대 주방 시설이라든지 예. 뭐 붙박이 장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동산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도 보여지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만 딱 놓고 보면 이 국가 예산을 지출해 가지고 비축해 놓은 그 부식을 꺼내 가지고 지금 취식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자기 돈 내고 사 먹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이미 사놨던 거. 그러면 이것도 약간 법률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네. 재미난 그 판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예, 예. 지난 3월 19일에 대전지법에서 세종시의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서 통닭 한 마리를 직접 튀겨서 직접. 돈이 없었는지 배가 고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이분이 직접 튀겨서 맥주 소주와 함께 가져와서 먹었고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했습니다. 2번. 근데 그 총액이 5만 원 정도. 예. 5만 원.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벌을 줘야 되느냐 하면서 예. 사실 치킨집 사장님은 뭐 그렇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 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자, 이거는 처벌받았군요.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것이고 예.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렇게 엄격하게 했습니다. 두 번, 예. 5만 원 정도.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윤석열 부부가 관저에 머물면서 끼치고 있는 국가 재산의 손실. 네. 이 부분을 여기다가 혹시 유사하게 의율할 수 있다면 5만 원 상당을 뭐 징역 6개월, 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이랬다라고 한다면 지금 불과 일주일 새 수천만 원을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네. 이 경우는 법률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 안 해주세요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처벌했단 말이죠. 5만 원 가지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보다 더 엄중한 국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 점유를 하고 그 점유에 대해서 본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고 네. 그래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도 분명히 계산이 가능하고 예. 그렇다면 이거를 이렇게 놔도 되는가? 그래서 그 뭐 부분도 최근에 있네요. 이슈가 되고 있는 2017년 판례 버스 요금 2,400원 때문에 해고되신 분 2,400원 때문에 해고도 되고 네. 5만 원 때문에 물론 다 5만 원 이분은 뭐 잘못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 또 어쨌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까지 했는데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비교가 됩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이 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엄격하게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법을 하면 적용. 다만 이 일반적인 형사 법률 관계하고 네. 지금 이 국유 재산을 두고 있는 나름대로의 논리 구성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국유 손실에 대한 추정에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관저를 그러면 대통령이 파면됐다 해서 바로 임대를 줄 수 있느냐? 임대를 준 다음에 이정도 넣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안 나가고 있으니까 임대를 준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 관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하나하나 짚어봤는데 지금 제가 관저 현장 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이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사진도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 비용. 이게 이사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본인의 짐을 옮기는 것이지. 맞아요. 국유재산을 옮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면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박탈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이 이사 비용을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혹시나 뭐 경호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이 비용을 해준다. 대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다른 유사한 판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장님이 내야 되는 것을 법인 돈으로 냈다. 그럼 당연히 배임과 횡령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5톤 트럭으로 방 예. 3칸짜리 이사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500만 원. 예, 요즘. 그것도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예, 잘 아시군요. 그랬는데 더 올랐을 거예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을 거예요.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네. 물가도 많이 올라서 그러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 관저의 규모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300평 이상의 네. 단독주택 또는 그 이상이란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정해 본다면 아마 이 방 3칸짜리면 33평형짜리일 건데 그 10배 정도는 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냥 뭐 추정해 보는 겁니다. 뭐 예. 그 짐이 얼마인지 제가 알 도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저희가 제가 추측을 해본다면, 추정해본다면, 이사를 가는 단계에서 제가 한 가지 꼭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외에 논란이 됐었던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 그리고 뭐 사우나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무슨 바처럼 만들어놨다는 뭐 이런 것들. 네, 의혹도 계속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도 자기 돈으로 하지 않았을 거고 결국에는 대통령실 예산이 투입된 것일 텐데, 그거를 만약에 네, 원상복구를 해놨다. 그럼 국유재산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그 부동산에 추가적인 설비나 추가적인 가공을 해가지고 그 바뀌었어요. 가액이 예. 크게 증가하면 이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동산 가액이 합산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가 야 우리 나가거나 문제 될 것 같아 이거 부시자라고 하면 국유재산 손괴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이것도 같습니다.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예. 와, 오늘 저희가 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오늘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셔가지고 뭐 꼼꼼하게. 사실 그 일반 시민 분들이 세금 그러면 되게 좀 꺼려하고 그리고 어려워하고 이러는데 네. 제가 꼭 하나 또 이 부분은 제가 어쨌든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는 세금쟁이니까 말씀드리자면 세금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기본 입장은 뭐냐면 네. 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고 있는 편익에 대한 대가다. 왜냐하면 이 경찰이나 소방이나 아니면 군인이나 이런 일반 행정 서비스가 없으면 네. 우리는 자연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뭐 만인에 의한 만인의 수행 상태가 되는 거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비용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되는 자신의 재산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보호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네요. 일단 요걸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세금과 관련해서 뭐 나는 낼 세금도 없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부자들 뭐 깎아주면 어때? 부자들 깎아주면요. 네. 이 나라가 써야 될 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자들 깎아준 만큼, 다시 말하면 담세력이라고 하는데 세금 낼 능력이 있는 자산가들의 세부담을 덜어준 만큼 세부담 능력이 적은 중산층이나 저소득계층이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마치 풍선 효과랑 같은 거죠. 부자들 세금 이만큼 줄였다 그러면 중산층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이 뭐 나하고 관계없는 세금이야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세금은 다 모든 국가 구성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누가 얼마나 내야 되는지에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보호의 대가이다. 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대가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많은 사람은 더 내는 것은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조리 신의칙에 부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나하고는 관련 없는데 뭐 아닙니다. 누군가 안 내면 내가 더 내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한테 얼마나 세금을 더 내게 하고 덜 내게 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세법 개정이 나왔을 때 이 세법 개정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정부 발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경로를 거쳐서 꾸준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100조 나라 재산 펑크난 것처럼 그 100조 결국엔 중산층 서민들이 떼어야 될 건데
그 100조나 나갈 거라고 예측을 못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56조 이상 어마어마한 세수가 구멍이 날 거다. 2022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그 세금을 그럼 그 재벌 대기업들 중심으로 빼준 건데 그만큼을 결국에는 일반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원래 뭐 보수는 그렇게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뭐 원래 뭐 진보 쪽은 뭐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를 한마디로 딱 정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데이비드 히스턴이라는 정치 경제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정치를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시장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 맡겨두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자원 배분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왔던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보수 정부에서는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사용을 합니다. 네. 2년 만에 100조를 빼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익을 봤었나.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진보 정부에서는 그렇다면 이걸 바꿔야 되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100조 감세해준 그 대상들에게 네. 내놔라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이걸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 시민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 그렇지 않으면 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고 그 차원에서라도 윤석열 부부가 일주일째 오늘 있다가 늦게 이제 방을 빼는 이 상황도 어쨌든 우리한테 이제 피해를 주는 그렇죠.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 네. 이것도 꼭 책임을 물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액수가 크고 적은 네. 것에 대해서 또는 뭐 일시가 하루 이틀 뭐 길어지고 적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인지상정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냐? 자 앞서 말씀드렸던 치킨집 버스 기사님 2,400원, 네. 치킨집 5만 원. 왜 일반 서민들한테는 이렇게 그러게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더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되는 이 나라의 대표자까지 했던 사람이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것에 대해서 왜 이걸 못 구하고 있느냐?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용납할 수 없다. 서민들한테 너무나도 엄격한 잣대를 대고 너는 야 2,400원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5만 원 때문에 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게 너무 가혹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 이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 이게 과연 부합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시민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짚어보고 네.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저희가 미처 꼼꼼하게 보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 교수님께서 준비를 잘 해주셔서 설명을 너무나 명쾌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와 맞아 정말 이거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 생각을 다시 한번 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네 교수님 다음에 또 모셔서 세금에 대한 얘기, 예. 공정한 상식에 대한 얘기 좀 듣고 싶은데 끝으로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짧게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최근에 그 트럼프 뭐 관세 이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관세 이슈.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정치는 시장 전의 권위적 배분이다. 트럼프의 관세율 인상은 단순히 뭐 중국 눌러앉히기 이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로 나가 있는 미국의 핵심 기업들을 리쇼링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다. 자원 배분을 해외로 나간 걸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대략 그 16년경부터 해가지고 미국에 일관되게 추진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 실효성이 없었어요. 그건 안 되니까 안 이제 되니까, 다 돌아오게 하겠다. 아주 그냥 한 칼에.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글로벌 자원을 재분배하겠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국내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 기업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죠. 예. 현대차도 이제 투자한다고 계획 밝혔고. 그 말은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국내 생산 촉진 세제라고 네.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법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설비를 국내에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그 실효성이 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관세를 들고 나온 거긴 한데 그럼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모든 산업 생태계가 거의 붕괴돼 있고 딱 하나 살아남은 것은 네.
군수 방산입니다. 아, 금융하고요. 그 군수 방산 같은 경우는 재고를 빨리 소진할 수 있어. 전쟁 한 번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시설들은 이미 설비가 너무 낡았고 숙련된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어쨌든 관세 때문에 들어간다. 생산 네, 수율이나 아니면 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신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를 상대로 강력하게 협상력을 발휘해서 네. 우리나라에 더 많은 핵심 기술과 설비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협상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자꾸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우리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네. 이것도 뭐 세금과 관련된 거에서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아마 향후 5년 정도는 우리나라가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100조 정도의 재정 여력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데다가 예.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에 투자되어야 했을 여러 가지 핵심 기업들, 핵심 기술들, 핵심 설비들이 네. 이미 수년째 계속 미국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아,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예.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증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구조적으로 전체적인 세부담을 조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거고 뭐 정치권의 이 당부에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이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100조를 감면하고 그 결과가 다 재벌 대기업으로 갔단 말이죠. 강력한 분배 기제를 만들어내서 다시 한번 분수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경제 환경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경제는 향후 5년 이내에도 다시 발돋움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예. 전망도 밝지 못합니다. 새로 들어설 정부가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하게 새로운 분배 기제를 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이거를 국내 차원과 글로벌 차원을 동시에 같이 생각해야 된다. 예.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절체절명의 이제 위기 순간에 이제 와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리더십을 잘 만들어서 헤쳐나가야 된다. 오늘 말씀드린 예. 부분들 혹시 뭐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면 네. 이미 다 공부가 돼 있는 부분이어서 네. 시간만 내주시면 언제든지 더 자세히 알겠습니다. 재미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댓글 보니까 예. 다음에 이제 다음 정권에서 세금으로 김건희 탈탈 털어주세요라는 그런 희망사항도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그 세법을 처음 공부해야 된 계기가 사실 조세 전략이라는 것에 흥미가 생겨서 그런 거였거든요. 원래 조세 전략은 자산가들의 세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줄여주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세우는 조세 전략을 분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예. 혹시나 필요하다면 예. 기회가 주어지면 예. 뭐 충분한 자료, 인력, 시간만 주어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 앞으로도 기대를 좀 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